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경제 위기도 겪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작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라고 믿을 수 없어. 한국, 그저 운 좋은 나라가 아닐까? 한국의 경제 발전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영국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알게 된 충격적 진실을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BBC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며 세계 각국의 흥망성쇠를 직접 눈으로 목격해왔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이 나라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 한편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히 냉전 시대, 미국의 전략적 지원과 운 좋은 지정학적 위치 덕분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군이었어요. 가끔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것을 그저 노인의 과장된 전쟁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첫인상만으로는 분명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나라는 정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한국이 정말 이 나라일까요? 그냥 운 좋은 나라에 불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크게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세련된 쇼핑몰, 깨끗한 지하철, 그저 잘 관리된 또 하나의 아시아 대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한국을 찾기 위해 저는 도시를 벗어나 충청남도 태안반도로 향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아름다운 해변은 불과 17년 전인 2007년 역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중 하나를 겪었어요. 허베이 스피리토에서 유출된 1만 900톤의 원유가 이 해안선 약 167km를 뒤덮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회복되려면 최소 10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죠. 영국의 토리 캐년 사고나 미국의 엑손 발대즈 사고처럼 이런 대형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태안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동안 우리 바다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섰죠. 특별한 장비도 없이 그냥 장갑만을 낀 채 기름을 퍼냈어요. 박원근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수만 명씩, 결국 총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요. 저는 영상 속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환경부가 예측한 복구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해변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보시는 이 바다가 그 결과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기적.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에서 피어난 기적. 정부나 대기업의 주도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노인은 당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대학생에게서 받은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어린 시절 제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한국인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었다.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안의 바다를 뒤덮은 석유를 맨손으로 닦아내는 사람들. 이건 그저 환경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집단적 생존 본능과 끈질긴 희망의 현대적 모습이었죠. 저는 태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다를 구한 것은 정부의 계획이나 국제 원조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집단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죠.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저는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이었죠. 그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역사관의 이영호 관장이 보여준 자료에는 놀라운 광경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들은 결혼 반지를, 아이들은 돌반지를, 주부들은 폐물을 들고 나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무려 351톤의 금이 모였죠. 당시 금액으로 약 22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이 모은 금이 실제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나요? 제가 의구심을 표현하자 이영호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어요. 우리 회사도 그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을 했습니다. 잘릴 동료를 대신해 모두가 조금씩 월급을 포기한 거죠. 이런 정신이 기업을 살리고 결국 국가를 살렸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현상은 제가 알던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왜 한국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을까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난 정년퇴직 직원 김도영 씨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서양에서는 회사가 그저 돈 버는 곳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회사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국가까지 모두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개인의 희생이 당연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기업은 단순한 자본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단결력으로 표출된 것이었죠. 태안에서 봤던 그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난 겁니다. 제 혼잣말에 김도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죠. 이게 우리의 집단 생존 본능입니다.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놓아 국가를 살린 사람들. 이건 경제학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집단 지성과 희생의 정신이 한국 경제의 진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의 성공 신화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이나 경영자의 탁월한 전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끈질긴 생존력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기업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외국 자본도 어떤 정부 정책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이었어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 저는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 반선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었죠. 이 정도 규모의 배를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어요. 세계 평균은 약 12개월입니다. 저희는 9에서 10개월이면 완성해요. 엔지니어 박지성 씨의 대답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궁금했어요. 저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그저 서두르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박지성 씨는 저를 작업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완벽한 조직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불필요한 대화나 휴식 없이 모두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겁니다. 저희는 모든 과정을 병렬화해서 동시에 진행해요. 다른 나라들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하죠. 처음엔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이 방식이 알고 보니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이런 작업 방식이 건설 현장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현장 책임자 김우진 씨의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63층 빌딩을 완공하는데 24개월이 걸렸어요.
비슷한 규모의 빌딩을 뉴욕이나 런던에서 짓는다면 최소 4에서 5년은 걸릴 겁니다. 김우진 씨는 한국 건설업계의 독특한 작업 방식을 설명해 주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 철저한 사전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될 때까지 한다는 집념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해요. 결국 얼마나 간절하냐의 문제죠. 우리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김우진 씨의 말에서 저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나라를 놀라운 속도로 재건했던 한국인들의 이야기. 그 시절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늘날의 빨리빨리 문화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10년이 걸릴 프로젝트를 단 몇 년 만에 끝내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속도감. 저는 이것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들만의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속도가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난 여러 기업인들에게서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민족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말했던 한국인의 강한 생존력과 이어지는 것이었죠. 취재 일정 중 잠시 휴식을 위해 찾은 프로야구 경기장. 그저 스포츠 경기를 즐기려 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응원단장이 하나의 신호를 보내면 수만 명이 완벽하게 같은 동작, 같은 구호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거죠? 제 옆자리에 앉은 박민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경기장의 한쪽 절반이 통째로 물결처럼 움직이는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사전 연습이라도 하나요? 아니요, 그냥 다들 알아요. 처음 온 사람도 주변 사람들 따라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죠. 우리는 이렇게 단결하는데 익숙합니다. 전쟁터의 군대가 아니라 경기장의 팬들이었는데 이 모습은 마치 하나의 군대 같았습니다. 수만 명이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일어서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악단 같았어요. 가만히 관찰해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응원단장이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관중 모두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동기화되고 있었어요. 누가 틀리면 바로 옆 사람이 살짝 도와주고 새로운 응원가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특히 그렇죠. 박민준 씨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 IMF 위기 때 금을 모아 국가를 살린 시민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보는 이 완벽하게 조직된 응원단까지. 1960년대에는 국민 전체가 산업여군이었어요. 80년대에는 모두가 민주화의 투사였고요. 위기가 오면 한국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단결합니다. 마치 이 야구장처럼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목격했던 민간인들의 집단적 단결력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종종 전시에 어떻게 한국의 민간인들이 군인들 못지않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년이 지난 평화로운 야구장에서 저는 그 정신을 목격하고 있었죠. 이 모습은 단순한 응원 문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집단 지성과 단결력의 현대적 표현이었습니다. 개인의 존재감보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죠. 경기장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제가 야구장에서 본 광경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핵심에는 똑같은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국민 전체가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는 놀라운 조직력과 단결력. 이것이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진정한 모습은 때로는 한국 밖에서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제 취재는 이제 미국 LA와 영국 런던의 한인 사회로 이어졌어요. LA 코리아타운에 도착한 첫날, 저는 1992년 LA 폭동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총을 든 한인 상점주들이 자신들의 가게 지붕 위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었죠. 당시 경찰은 코리아타운을 포기했어요.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LA 한인회 이상호 회장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폭동이 시작되자 한인들은 즉시 자체 방위 조직을 만들었고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 위험 지역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군대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이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죠. 한인 상점 2,300여 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지킨 곳도 많았어요. 아무런 도움 없이 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보호 없이 스스로를 조직해 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낯선 이국 땅에서 말이죠. 런던으로 이동한 저는 그곳 한인 사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1년 런던 폭동 당시 한인 상점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주변에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 정보가 공유되었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임시 숙소까지 제공했습니다. 런던 뉴몰든 지역의 식당 주인 김지영 씨의 이야기에는 LA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조직화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나 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생존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이 말은 제가 만난 모든 해외 한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단결했습니다. 심지어 2세, 3세 이민자들까지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고 있었어요. 런던 한인회 회장 박종우 씨와의 대화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단순히 위기 대응에만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모임을 갖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지원 체계가 가동돼요. 각 직업별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요. 박종우 씨에 따르면 런던 한인 사회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별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직업별 모임, 그리고 출신 학교나 고향별 모임까지 있었어요. 이런 중첩된 네트워크 덕분에 어떤 한인도 혼자 남겨지지 않고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뭉치는 것은 한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의 DNA에 새겨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 끊임없는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 한국인들은 강한 단결력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죠. 그리고 그 생존 전략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DNA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LA와 런던의 한인 사회를 취재하며 저는 그들이 단순한 이민자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보다 더 강한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태안에서 바다를 살리고 IMF 위기 때 국가 경제를 구하고 LA 폭동 때 자신들의 상점을 지킨 것처럼 그들은 어디서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았어요. 이런 놀라운 생존력과 단결력이 한국이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음을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한인 사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할아버지의 말을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인은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이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마지막 목적지로 광주를 향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80년 5월 이곳에서는 군사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항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기념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시절의 긴장감과 비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 유품들, 그리고 당시의 증언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특히 한 흑백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탱크와 총을 든 군인들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그때 시민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죠. 기념관 해설사 이민주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봤던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IMF 위기 때 금을 모았던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단결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 전쟁 관련 특별 전시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영국군 참전 부대가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대가 바로 제 할아버지가 속했던 부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영국군 제29보병여단에 대해 더 알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을 때 이민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문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51년 영국군 부대가 광주 인근에서 활동하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의료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영국군들은 여기서 단순히 전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료 지원을 했어요. 특히 제29보병여단은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바로 이곳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에 대해 그토록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문서에는 당시 영국군이 목격한 한국 민간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파괴되자 주민들이 즉시 재건에 나섰고 식량이 부족하자 서로 나누어 먹었으며 학교가 불타자 임시교실을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남은 모습.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말했던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같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계엄군이 도시를 봉쇄하자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돌봤습니다. 식량을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교통 정리까지 자발적으로 했죠. 이민주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1980년 광주 시민들의 모습과 1951년 할아버지가 봤던 한국 민간인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인들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인의 정신을 높게 평가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말에 이민주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이 보셨던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광주를 떠나기 전 저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한국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진실과 희망을 붙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비결이었습니다. 광주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를 연결해준 이 우연한 발견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외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성공의 진짜 원동력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의 한강변에 서서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안에서 목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름 제거 작업,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에서 들은 IMF 위기 극복 이야기, 울산 조선소에서 본 빨리빨리 문화, 야구장에서 느낀 놀라운 단결력, LA와 런던 한인 사회의 생존력, 그리고 광주에서 발견한 할아버지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냉전 시대의 특수한 상황, 지정학적 이점. 이런 것들이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믿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의 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단결하는 능력,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근면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종종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린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할아버지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발견한 할아버지 부대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영국의 오래된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운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독재 정권에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문화적 변방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한국 전쟁 당시의 일기를 꺼내 보였어요. 그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본 불굴의 의지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할아버지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기자로서 한국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기적이 아니라 인류가 배워야 할 생존과 단결의 본보기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희망과 끈기와 단결력은 오늘날 분열된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저는 한강변에서의 마지막 보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운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임스 카터 BBC 뉴스 서울에서 보도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류의 잠재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자로서의 신념 또한 더 깊어졌습니다. 진실을 찾고 선입견을 버리고 인류의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당신이 말했던 그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겠다는 약속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사회 전체가 가진 협력, 단합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난을 발판 삼아 생존을 위한 단결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